중국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 120개 정도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줄었지만 중국은 처음엔 독일 업체들이 다 내수 시장을 다 가져갔었죠. 무려 2천여 개의 전기차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부도가 난 기업의 기술을 옆에 기업이 사갑니다. 부도가 나면은 또 이 기술들을 싼 가격에 옆에 기업이 사가요. 이러면서 모아진 겁니다. 120개로.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이 120개도 너무 많다. 이것도 20, 30개로 줄이겠다고 중국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몇 개가 날아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입니다. 저는 올해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는 책을 출판을 했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책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경제 원탑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어서일까요?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올인 전략을 철회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캐즘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캐즘이라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전체 전기차 시장은 작년하고 2023년과 2024년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파란색이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매우 높았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높았던 거는 기저효과 때문인 거고요. 성장률이 작년 말에 뚝 떨어졌었어요. 뚝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해 4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6월달, 7월달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 밑에가 내연기관차의 성장률이었는데 내연기관차는 2023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캐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유사한 현상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폭스바겐이 독일 본토에 있는 공장 10개 중에서 2개의 문을 닫고 벨기에에 있는 전기차 공장 문을 닫고 중국에 있는 난징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문도 닫는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전기차가 잘 안 되는구나 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독일 차들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 차들이 우선 중국에서 대단히 판매량이 떨어졌고요. 독일은 전체 폭스바겐만 보더라도 약 매년 2020년까지 여러분 약 33%의 전체 매출 중에 3분의 1이죠.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내연기관 전기차들이 다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도 3분기 때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무려 마이너스 58%입니다. 즉 독일 자동차가 전기차가 매력이 없다 보니까 안 팔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독일의 내연기관차가 중국에서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중국에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자체 브랜드들이 성장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를, 중국 전기차를, 중국 하이브리드를, 중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되면서 독일 차들의 입지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독일의 전기차들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것. 이러면서 독일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전기차가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잠깐 한두 번 타봤었는데요. 조금 올드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차량은 바뀌었지만 차량에서 인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대단히 내연기관하고 어떤 차이도 안 나고 있는 거죠. 요즘 스테이지 2로 넘어가고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스테이지 2로 지금 가장 먼저 가 있는 건 테슬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의 기능이 개선된다든지 그 다음에 정비소를 가야 될 리콜을 받을 일이 있어도 많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처리된다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익숙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든지 버그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지금 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것 이건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요즘은 BYD를 비롯해서 샤이펑이나 이런 데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차들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독일 전기차는 스테이지 1에 있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러 뉴스들이 혼재해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캐즘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한국에 제한된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독일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미국에서는 크라이슬러와 집, 즉 스텔란티스에 소속돼 있죠. 스텔란티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집 원래 같은 회사였고요. 이것과 프랑스에 있는 시트로엔과 푸조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합병한 회사인데요. 이 스텔란티스가 유럽에서는 중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2024년 하반기, 즉 12월 가까이 돼서나 처음으로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늦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몇 개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대 기아차는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팔고 있을 지경이고, 현대 기아차 역사 이래로 이렇게까지 차량을 많이 판매한 것은 전기차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서의 어떠한 이 2023년 한국은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즉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여러분 세계로 질주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덕분이라는 걸 아신다라면, 지금 거시경제가 2023년, 2024년 대단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고이자율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전체적인 전기차로의 전환 속에서의 겪고 있는 고통의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몇몇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BYD, 그리고 현대기아차, 이런 데들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AI 로봇은 먼 미래이고 당장 중국의 차량 판매 감소를 테슬라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테슬라가 9월하고 10월에서는 중국 판매량이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하고 10월달 정말 많이 팔렸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역사상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달이 2024년 9월, 2024년 10월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테슬라만 많이 팔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체적인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보조금을 지금 주기 시작했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오래된 내연 기관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폐차하면서 당연하게 내연 기관을 다시 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차를 폐차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중국이 다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간접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고, 이러면서 테슬라가 9월 달에 기록적인 판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BYD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기차와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켓 쉐어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켓 쉐어는 미국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기록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커지는 거에서는 과거에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거나 위험한 신호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계속해서 FSD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게는 자율주행을 허가를 해주고, 왜냐하면 2024년 5월에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을 국가 중심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도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 차들은 자율주행이 되는데 테슬라는 안 된다. 그러면 테슬라는 피처폰이고 중국 차는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대단히 괴멸할 수도 있죠. 이러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테슬라가 FSD가 허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테슬라의 주가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율주행이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는데, 중국 차는 대부분 되고 테슬라가 안 된다 그러면 테슬라를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전혀 없게 되는 거고, 중국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미중 갈등이 격화돼도 항상 싸움이 이루어지면 화해할 때를 생각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어떻게 평화 협상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애플하고 테슬라마저 죽여버리면 중국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를 안 죽이면 밖에 선전용을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미국 기업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데 너네는 우리 중국 기업들 다 지고 있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는 WTO에 가가지고 국제무역질서에도 규약에도 이건 어긋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테슬라하고 애플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이번에 9월달, 10월달에서도 특히 10월달에 애플의 아이폰 16이 지금 중국에서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이거는 놔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대외적인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상징적인 기업들은 살려둘 또는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했던 효과는 매기 효과였거든요. 현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사보면서 다 뜯어봤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SD를 지금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없애고 샤오펑 같은 경우는 P7이라는 모델에서 처음으로 테슬라하고 똑같은 엔드-투-엔드 AI를 적용해서 그리고 카메라만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테슬라를 모방하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중국에서 탄생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보면서 뜯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매기 효과 차원에서라도 테슬라의 FSD를 중국에서 살려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변수는 사실 미중 갈등이 더욱더 격화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단히 큰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싸우더라도 보루는 몇 개, 이 포로는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핵심 포로가 애플과 테슬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지난 3분기 매출이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중국 BYD가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우선 중국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 120개 정도로 자동차 회사가 줄었지만 중국은 이 처음엔 독일 업체들이 다 내수 시장을 다 가져갔었죠. 폭스바겐 그리고 폭스바겐의 포르쉐 그리고 폭스바겐의 아우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BMW, BMW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 시장을 다 장악을 했었고 그리고 GM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초기에는 현대자동차도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내면서 승승장구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중국 정부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 가지고 경쟁했다가는 우리는 조인트 벤처로만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연기관 기술은 카피하기도 힘들고 빼오기도 힘드니 복사하기도 힘드니 그냥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로 가자라고 중국 정부는 결정을 했었고 또 당시에 중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이죠. 대단히 큰 스모그 현상이 도시마다 대단히 심화되면서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서두르게 되죠. 그러면서 무려 2천여 개의 자동차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부도가 난 기업의 기술을 옆에 기업이 사갑니다. 부도가 나면은 또 이 기술들을 싼 가격에 옆에 기업이 사가요. 이러면서 모아진 겁니다. 120개로.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이 120개도 너무 많다. 이것도 20, 30개로 줄이겠다고 중국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몇 개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20, 30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돼요. 여기에서 BY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정말 1대1로 모방을 아주 잘했죠. 왜냐하면 수직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BYD의 돌핀이라는 모델은요. 고무하고 유리 빼고는요. 다 BYD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부품을 자기네가 만드는 거죠. 특히 심지어는 BYD는 여러분 강력한 배터리 생산 기업입니다. BYD가 원래 뭐 했습니까? 노키아하고 모토로라하고 나중에 삼성하고 LG에다가 피처폰에다가 배터리 공급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있는 국영 자동차 회사를 매입하면서 점점 자동차 회사로 옮겨갔던 거죠. 배터리 기술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분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용 부분에서 대단히 큽니다.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유럽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100%로 사실상 금지시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가까운 지금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효과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불공정 교래. 중국 정부가 이런 업체들 도와주고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진 거다. 이런 불공정 교육에 대한 조건 때문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립니다.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폭스바겐이 있고 벤츠가 있고 BMW가 있고 독일에는 프랑스에는 르노와 그다음에 푸조와 시트로엔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는 피아트가 있고 이런 데서도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현대기아차 임원들도 베이징 올해 봄에 있었던 모터쇼 갔다 와서 다들 놀랬잖아요. 이렇게 잘 만들다니. 한국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도 베이징쇼에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중국 차에 대해서 놀라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차의 퀄리티가 2022년하고 2023년이 다르고 2023년하고 2024년이 다릅니다.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한국에 반중 정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관세를 10% 기본으로 매기고 그거 외에는 해서 3천만 원에 소나타급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다. 보조금 없이도 내년부터. 근데 타봤더니 몇 명이 좋다 그러더라. 이미 버스는 들어와 있고요. 1톤 트럭들도 들어와 있어요. 다들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 안 사실까요?
경제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모든 하나의 소비자가 하나의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반중 정서에 휩싸여서 중국품을 안 사나? 그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대단히 시장이 파괴적일 수 있어요. 그만큼 중국차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빠른 식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비아디의 이번에 3분기의 매출이 테슬라의 매출을 넘어섰다. 사실입니다. 팩트인데 이건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내연기관 차도 비아디는 만듭니다. 이 부분 어디에 주로 수출되냐면 러시아에 수출돼요. 러시아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자동차 수출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차들이 러시아로 많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YOY, 즉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만으로 비교한다면 2023년 3분기 대비 2024년 3분기의 전기차 판매량은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빼고 전기차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비아디가 전기차 부분,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넘어서지는 않고 있다. 근데 2023년 4분기 때는 또 넘어섰었어요. 그래서 이 선두 자리가 앞뒤가 바뀌는 거지 매출 총량은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는 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생산하지 않고 BYD에는 하이브리드가 특히 이번에 많이 팔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는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다. 그런데 BYD의 약점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협업하는 구도예요. 바이두하고 하웨이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BYD가 지금 근데 물론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하는 SDV에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버티컬 수직 통합을 했다는 것은 제품을 다 만들게 되면 부품 구역마다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다 미들웨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미들웨어를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OS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 미들웨어는 대부분 삼성하고 애플이 가지고 있어요.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자기네 생산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애플은. 하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부품들을 가져올 때 미들웨어는 컨트롤러는 자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OS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의 OS가 지금 100% 완성된 OS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려면요, 컨트롤러가 100% 그것에서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이 85%예요. 모델 3는 여러분 50%입니다. 이것이 6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델 2와 로보택시에서는 이것이 100%로 됩니다. 이때 완전한 O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바이두는 OS에는 투자합니다만 자율주행은 하웨이하고 바이두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사실은 이런 페어링, 짝짓기 구조를 갖다가 중국 정부가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열심히 여기는 자율주행에 투자해라. 여기는 자동차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것이 머징해서 해외로 진출하자. 이런 식의 부분들이 그리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내수 시장에서 많이 판매하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 특징들을 알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모두 중국 전기차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유럽과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불공정 경쟁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소비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아디도 매년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도 보조금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전기 솔라 패널도 정부 보조금을 받죠. 이러면서 저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보조금 여기 왜냐? 만약에 비아디가 프랑스로 수출이 됐다고 쳐죠. 독일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에 보조금을 철폐했죠. 하지만 지금 폭스바겐이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전기차를 많이 지원하고 녹색당도 지금 연합정부에 들어와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재정이 많이 약화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 거죠. 근데 프랑스는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비아디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비아디가 저렴한 비아디에 가서 프랑스에서도 또 보조금을 또 받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조금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일반 보조금을 하지 자국계에서 생산된 차만 더 보조금 준다 이런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이건 완전한 불공정 경쟁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다운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명백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것들은 여러분 이 유럽이 모든 국가들이 이 관세를 도입하는 데 찬성한 건 아니에요.
찬반표를 보시면 몇 개 같은 데는 스페인이라든지 뭐 동유럽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관세 도입을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독일 차들도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프랑스 차하고 이태리 차는 거의 중국에 수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관세를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 독일은 손해볼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중국 차에 매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형성되면서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국 내에 자동차 산업이 붕괴될 것 같은 거에 대한 위협을 갖고 있는 거죠. 워낙 잘 만든 차를 저가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독일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안 좋아서 공장 2개 문 닫고 막 지금 파업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자동차 산업은 프랑스도 자동차 기업이 3개나 있죠. 되게 큰 기업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산업이 근간이 무너지면 국민 경제 자체가 대단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이제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대단히 깔려 있다. 그리고 프랑스 기업이나 독일 기업이나 이탈리아 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전기차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인 BYD와 지커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현대 기아차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한국이 캐즘에 빠지고 전기차 시장 캐즘에 빠지고 마이너스 성장해도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거는요. 지금 생산하는 거를 국내에 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유럽의 규제는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2024년까지는 킬로미터당 93인가 96g의 CO2를 배출할 수가 있어요. 평균 차 판매된 거예요, 총. 그런데도 현대기아차는 많은 CO2 탄소 배출권을 테슬라에서 사오고 있어요.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96이 뭐냐면요, 모닝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반떼도 유럽에서 아니 개별 차량으로 한다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즉 아반떼나 소나타나 뭐 예를 들자면 제네시스나 또는 SUV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차를 팔아줘서 전기차는 0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을 나누는 거거든요.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이 평균이 90m로 떨어지지 못하면 이 나머지를 갖다가 CO2 배출권을 테슬라로부터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25년에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도 유럽에서 나머지 내연기관을 팔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를 갖다 팔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유럽에는 모닝도 전기차로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도 전기차 없어서 못 팔고 뭐 EV9도 가고 아이오닉 9도 지금 하겠다. 그다음에 또 캐스퍼도 전기차로 해가지고 미국에 팔겠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 커져가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과 어쩔 수 없이 유럽에도 팔아야 되고, 커져가고 있는 이미 큰 시장이죠. 전기차 시장으로도 유럽은. 여기도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양 두 군데를 치고, 또 요즘 현대차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인도만 관심 있습니까?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관심 있고 동남아에도 관심 있어요. 여기 요즘 전기차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데 전기차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일부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하고 두 가지를 섞는 이러한 전기차,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판매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고, 요즘 현대기아차가 또 중국에서 전기차 조금씩 팔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 시장은 이미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망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다만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이 상실됐을 때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현대기아차는 좀 더 저가형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원하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소득분으로 해서 모델이 많이 결정되니까, 사실 유럽은 돈이 있어도, 로마에서 돈이 있어도 사실 큰 차 못 타거든요. 돈 있어도 파리에서 큰 차 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파리는 SUV 차량은 주차비를 2배 이상 올렸어요. 그 정도로 SUV를 도심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프랑스, 파리의 시정부의 정책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유럽을 공략하기에 캐스퍼가 맞고요. 가처분 소득과 관계없이. 근데 한국에서는 중저가 차량이 만약에 전기차에 나오면 이 중저가 차량은 전기차에서 중저가 차량이 아니라 내연기관 비교해서도 중저가 차량인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고, 하지만 타보면은 차가 꽤나 괜찮은.
이렇게 되면 시장의 파괴력은 분명히 존재할 건데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대기아차로도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경쟁자를 만난다는 것, 저는 경쟁을 만난다는 건 좋다고 봐요. 경쟁을 해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제품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경쟁자를 만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위축될 필요는 없다. 중국을 갖다가 너무 국가적인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본다라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면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걸로 맞불을 놓을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중국 전기차가 이제는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요? 우선 2023년 가장 많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가 2022년까지는 일본이었는데 2023년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가장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내수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요. 미국보다가 자동차 시장이 큰 데가 중국이에요.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입니다, 여러분. 이 3대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모든 성격을 규정해요. 한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 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연기관 끝까지 유지한다고 해도 절대로 끝까지 유지할 수 없어요. 세계 국가에서, 세계 시장에서 내연기관이 더 이상 안 팔리면요. 내연기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현대는 한국에도 내연기관을 안 팔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가격을 받아들여야만, 가격을 수용해야만 하는 프라이스 테이커 마켓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념으로 우리는 세계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결정되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대기아차는 수출을 못하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내수 시장의 성격하고 관계없이 세계의 3대 시장,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맞춰서 성장하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와 남미 시장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이 중국 시장의 어떠한 내수 시장의 규모로 볼 때 중국 시장은, 중국 자동차 기업은 망할 수가 없고요. 이미 재편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저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기차도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 즉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갖춰내기 위해서 막대한 자동차 기업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지원들,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털어서 100개 도시가 되려나요? 근데 중국은 이미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건 2030년은 아니더라도 2032년, 3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이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시장만으로도 중국의 자동차 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라면 자동차 1위 국가는 중국이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하고 나스닥은 2.95% 상승하였는데 트럼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정권이 변화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중심 산업이 있는 거고 공화당이 생각하는 중심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에게도 취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어떤 산업이 발전하겠구나, 이런 기대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기업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 정권 교체기에서 이루어지면서 경제 정책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는 집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공약대로 관세를 저렇게 올린다면 경제가 분명하게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은행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혜도 보고 피해도 보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저는 장관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에 대한 신경을 그만큼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아마 고문이 되겠죠. 고문이 돼서 거의 트럼프의 어깨에 앉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겠죠. 천사의 속삭임이 될지 악마의 속삭임이 될지 그거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어깨에 앉아가지고 계속 속삭이게 될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몇 가지를 보면서 또 트럼프가 약속했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행사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 크립토 전반적으로는 좋은 환경이 더욱더 형성될 거라는 이런 기대치죠 다.
펀다멘털이 아니라 이런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좀 요동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일부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또는 유럽에 있는 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관세가 현실화된다라면 이 관세에 대한 손익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관세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다 증가시키더라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지 예외 조항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거에 모든 관세를 높이겠다. 이러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데 미국 물가가 또 어디가 올라갑니까?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에서 그 물가가 올라가면 저소득층하고 이 가장 큰 타격을 보는데 저소득층이 가장 큰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거든요. 여기를 배신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예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적인 관세 정책을 하시지 일괄적으로 다 매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코 애플을 죽이지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어떤 느낌들도 많이 표현을 했고, 선거 전에 다들 전화 한 통화씩 다 했잖아요. 해리스 후보한테는 안 했죠.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는 전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큰 이익도 안 줄 거고 불이익도 안 줄 건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트럼프가 구글에 대해서는 특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하고 구글 검색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콘텐츠들의 검색을 일부러 막았다. 뭐 이런 부분을 했고요. 메타도 막았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도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가 구글과 메타에게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좀 더 행정부에서 엄격하게 이 두 기업을 심사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트럼프의 공약에 또 뭐가 있냐면 AI와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AI와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가 뭐냐?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1943년에서 1946년까지 있었던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미국 맨하탄에 모아놓고 핵폭탄을 만들게 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온 영화가 오펜하이머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선거 공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가 있어요. AI의 규제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미국이 압도적인 AI에 대한 넘버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I에 필요한 엔비디아에 대한 지원, 반도체에 대한 지원,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모델을 만들고 있는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기 또 구글이 또 들어가죠. 메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치를 미국이 갖게 되는 것, 규제가 줄어드는 것, 아마 날개를 달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빅테크를 트럼프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부통령이죠. 벤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터 틸이라고 할 수 있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의 마피아에 들어가 있고, 이 페이팔을 창업했거나 합병했던 초기의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대단히 큰 손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피터 틸이고, 피터 틸이 바로 벤스를 상원 의원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발굴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리콘밸리나 빅테크들은 이러한 피터 틸을 통해서든 또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든 또는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든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끌었던 M7의 운명에 있어서는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면서 아마존 타격 받을 거고, 구글 미움 받았고, 메타 미움 받았고, 애플은 8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 좋을 거라는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다만 엔비디아를 볼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건 트럼프도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기본적인 정책은 반도체 지원법, 칩 액트죠. 칩 액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반대하지만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약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겁니다. 다만 트럼프는 굳이 지원을 왜 해주냐? 그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할 건데. 그리고 윽박지르고 야단치면서 오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지원금 안 줘도 여기 투자하고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생산 안 한 거는 우리가 안 살 거다. 너네가 외부에서 생산하는 거 관세 때릴 거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온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나는 관세는 사랑보다도 중요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된 거에 관세를 때리면 어차피 그 기업은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긴다. 보조금을 왜 주냐? 이것이 트럼프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삼성하고 SK에게 타격은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의 CEO는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14.75% 상승하는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장기적 테슬라 주가 또는 이제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배팅을 한 거거든요. 배팅을 할 때도 이것을 게임 시리즈로 볼 때로 보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도 크게 손해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 보조금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차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가격을 심하게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민주당 정부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바로 AI 관련된 규제, 즉 FST에서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드로 넘어가는 규제 부분이 대단히 가속화되고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규제안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규제안을 만들 겁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자, 옵티머스 부분도 대단히 도입 시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포드나 GM을 망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최소한 하나는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받게끔 테슬라 FSD 라이센스를 받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일론 머스크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우리도 조금은 타격을 보겠죠. 매출 총이익률에서 손해를 볼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해가 이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그런데 이거를 떨어지게 하게 되면은 더 타격을 받는 것은 포드하고 GM입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여기는 아직 전기차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손익분기점도 못 오는 기업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거의 괴멸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한테 SOS를 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SOS를 청했을 때 유리한 조건에서 예를 들면 FSD를 갖다가 포드에게 강력하게 FSD를 깔 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재편에 있어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테슬라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빅3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이익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과 FSD와 자동차 자율주행과 그리고 공장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 2020년대 후반에서는 이 공장에 쓰는 로봇 시장은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교두부를 마련하는 것들을 트럼프 행정 임기 동안 다 이뤄낼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는 막대한 기회가 경제적으로는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팔콘 9 발사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번 필요해요. 매번 필요하기 때문에 이 허가가 되게 편하게 나올 수 있고 스페이스X가 원하는 시기에 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것은 우주 산업에 있어서의 속도도 가속화가 더욱더 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임기 내에 스페이스X의 IPO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타링크도 저궤도 인터넷 사업이죠. 저궤도 위성에 의한 인터넷 이것도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이제 스타쉽까지 올라가게 되면 스타링크의 크기가 변해요. 팔콘 9에 싣고 올라갈 수 있던 스타링크의 크기와 스타쉽에서 싣고 올라갈 수 있는 스타링크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지만 크기도 바뀌면서 저궤도 위성 사업은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임기 내에 반드시 될 겁니다. 이미 저궤도 위성은 전체 커버리지에서 7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완성하거나 그것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빨라질 수 있다.
화성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비전이고요. 꿈을 만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가기 위한 로켓 가격을 엄청나게 낮췄죠. 재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스타쉽에서도 부스터를 갖다 재사용하는 것에 이번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걸 될 경우에는 스타링크로 완전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시너지 효과는 정말 막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풀리면 여러분 X.AI를 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X.AI에서 그로크라고 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 생성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로크는 그걸로 만들어낸 챗봇이죠. 챗GPT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성능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어떻게 X.AI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6주인가요? 안에 10만 개의 H백을 연결했잖아요. 이 부분을 대해서 일론 머스크, 젠슨 왕이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서 좀 막대한 지금 컴퓨팅 파워를 지금 X.AI가 보유하면서 빠른 속도로 오픈 AI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서도 오픈 AI하고 대단히 감정이 좋지 않은 테슬라의 편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X.AI도 의미 있는 LLM 시장에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시장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뉴럴랭크 같은 경우도 물론 허가 사업이라서 이것도 좀 빨라지겠지만 이건 시장이 아직까지는 판명된 것은 시장화할 수 있는 매스마켓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당장 매스마켓에 이미 진입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이미 매스마켓에서 거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와 그리고 지금 이미 한참 속도를 내면서 대중화된 시장을 만들고 있는 AI 시장에서 X.AI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핵심 주주인 이 세계 기업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X.AI가 트럼프 행정 시기에 빠른 속도로 의미 있는 거대한 성장을 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022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 테슬라에 초기 투자하셨던 분, 2018년, 2019년에 테슬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10배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델 3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그것도 대량 생산되고 시작하고 후속 모델은 모델 Y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하, 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 자동차 회사로서의 테슬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주가가 성장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는 실적도 성장을 했었지만 마진율도 높게 나오면서 하지만 기대치가 대단히 높았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계속해서 꺾이기 시작하죠. 꺾이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테슬라가 후속으로 들고 나온 것은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조정들이 분명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또 한 번 사실은 실적도 의외로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2024년 전기차 시장 상황이 2023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이 좋아지면서 테슬라의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에 대한 성장 기대치로서 주가가 다시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회복하는 모습들인데요. 아직까지 그 과거의 어떠한 영광을 되찾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다시 저는 테슬라의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과거의 수준으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고통의 순간에 있을 겁니다. 주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성장이 됩니다. 하나는 실적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성장하고 총 매출 이익률 기업의 이익률이 증가하면서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성장을 하고요. 또 한 측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위를 향할 경우에는 주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랠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 전망치는 항상 좋습니다. 항상 이번에 위 로봇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단히 좋게 봤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나올
FSD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운전대를 보지 않아도 그리고 압박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영화를 봐도 되는 거고 유튜브를 봐도 되는 거고 잠을 자도 되는 거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자율주행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선은 두 개의 지역 내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테스트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통과될 가능성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장의 전망치들을 기대치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기간 내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아마 모든 허가를 다 떼낼 겁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를 갖다가 이 미국 전역에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 단위에서 할 때는 주 단위 허가도 필요하지만 연방도로에서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 허가를 받아낼 거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인허가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트럼프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임기 내에 이뤄질 거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 새로운 뉴 모델스 복수를 썼습니다. 새로운 차량이 아마 두 종류에서 세 종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오스본 효과 때문이죠. 오스본 효과라는 것은 미리 차량을 공개해버리면 사람들이 현재 4분기 때 모델 3나 모델 Y를 안 사게 될까봐 가능하면 그거 출시 직전에 이제 알려주게 돼 있죠. 근데 복수를 썼고 거기다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는 affordable pric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지불할 만한 즉 중저가 차량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중저가 차량이 나오고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또 모델 Y가 주니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된다면 저는 내년에 한 200 최대치 한 250만 대를 테슬라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실적의 펀더멘탈을 증가시킬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데요. 또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요인은 지금 말씀드렸던 규제 부분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선거 유세 기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즉 전기차 보조금이죠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게 된다라면 테슬라도 사실은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빼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포드나 GM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대단히 크게 상실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35,100달러로 평균 대당 생산 가격을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크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 단가를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내리고 있으니까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니까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마진율 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조금이 빠져도 매출에서 중저가 차량을 이제 시판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진짜 빠르게 트럼프가 취임식 끝나자마자 철회를 시킨다라면 내년에 매출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250만 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손해죠. 그렇다고 2025년에 매출을 확 증가시킬 수 있느냐, AI로. 즉 FSD 매출이 확 증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허가가 2025년에 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6년에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그럼 실질적인 매출은 2026년부터 2027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2028년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비는 시기가 있죠. 바로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빠졌고 AI 매출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교체기라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환이라는 게 카 컴퍼니를 버리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여기에 자율주행을 얹혀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자동차가 계속해서 많이 팔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선 최소한 IRA법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라지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펀더멘탈이 약화가 된다라면 랠리가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 랠리가 멈춰질 때 또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요인이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암기해야 될 상황이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약 8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예외 조항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몇 개 예외 조항들을 둘 수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 제품이라고 예외 조항으로 우길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되더라도. 하지만 거기에 한국 제품들이 약 30%가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제품들이 중국으로 가서 조립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물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관세를 20%를 매기고 중국 거는 관세를 60%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아마존 제품의 약 50%가 중국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60%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일상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페드에서 어떻게 반응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거시경제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9월 달에 워렌 버핏이 1억 개 애플 주식을 팔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3억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애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문제는 1억 개를 판 돈을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단기 채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미국 연준, 페드의 현금 보유고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 워렌 버핏은 이 돈을 다른 주식으로, 즉 애플 주식을 팔아서 다른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보통 이런 현금이 있을 때는 여러분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있어요. 막대한 현금을 축적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 워렌 버핏이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바, 이거가 주는 신호가 무엇인가? 저희는 여기서부터도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그건 뭐냐면 워렌 버핏은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불안정해졌을 때 자금을 투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해석하기를. 분명하게 이 정도 규모면 시장의 버크셔는 워렌 버핏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들도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즉 테슬라에게는 지금 주가가 랠리를 하고 있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거죠. 10월달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자세히 보면요. 정부 고용률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만약에 정부가 선거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정부 고용률을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고용지표는 더 나빠졌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미국에서의 펀더멘털이 여러 가지 신호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거시경제를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시경제 전체 시장이 얼마나 양호해질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여기 베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거시경제가 짓누르면 진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테슬라 실적이 되게 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인 메가팩 매출 성장세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의 성장성이 아마존 클라우드에 필적한다는 평도 있는데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비판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래도 50%, 약 50%의 그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대단히 관찰해야 될 바잖아요.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의 머저리티는 다수는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직 머저리티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은 자동차의 매출 총이익률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보시는 것처럼 2분기 때 14.64%로 여기서 또 CO2 탄소 배출권은 또 뺍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자동차 비즈니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테슬라가 이득을 보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걸 빼고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것이 14.64에서 3분기 때 17.10으로 올랐어요. 이것이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다시 좋게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던 우리 3분기 실적
실적 발표 나오고서도 대단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대단히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보셔야 되는 건데 점점 그런데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기관 투자자들도 생기고 있고 저는 이것은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에서 요번에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이익률이 30.5%를 기록했어요. 이건 여러분 하드웨어에서 물론 테슬라보다 하드웨어에서 더 많은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제하고는요. 하드웨어를 팔아서 30% 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건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면은 우선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트롭에 테슬라의 메가팩이라고 하죠. 즉 ESS 메가팩을 테슬라에는 ESS를 갖다 메가팩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기가팩토리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로트롭이라는 곳에 메가팩토리가 있는데요. 1분기에 생산 라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1분기 때 이거를 총 3개로 증설을 합니다. 2개를 더 증설을 한 거죠. 이러면서 2분기, 3분기 때 매출량이 올라간 건데요. 근데 왜 2분기보다 3분기 때 에너지의 매출량이 줄어들었느냐? 그것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메가팩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은 언제 잡히냐면 여러분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생산한 것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호주로, 유럽으로, 중국으로 날라서 그 지역에 가서 땅에다가 설치하고 전원 코드를 꼽을 때 돈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분기에 재무제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보다 딜레이가 되고요. 프로젝트가 언제 완공되는 시점에 따라서 매출량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가팩의 매출량을 보셔야 되는 건데 하지만 1분기 대비 2, 3분기 때 확실하게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로스롭의 공장이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이 로스롭의 이제 연간 생산량은 40기가와트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2분기 때 지금 최고 실적을 찍었는데 그때 9기가와트시였거든요. 그럼 2분기보다 조금 더 많아서 거의 분기마다 10기가와트시를 만든다라는 거잖아.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부분에서 막대한 현금을 여기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익률이 증가한 거죠.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또 보셔야 될 것은 상하이에 메가팩토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50%의 준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것은 2025년 1분기 때는 생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하이 공장에서 또 하나의 메가 팩토리에서 메가팩이 만들어지는데요. 상하이 공장의 규모가 여러분 로트롭의 2배입니다. 그러면 상하이 공장은 약 80기가와트시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여러분 120기가와트시라는 정말 거대한 양입니다. 자, 상하이에는 초기에는 아마 수율도 문제가 될 거고 해서 이 초기가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잘 모르죠. 2월이 되든 3월이 되든 1분기 때는 상하이에서의 매출은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하이에서 생산되더라도 이것이 중국에서 심지어는 팔려서 중국에 설치되더라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재무제표에 잡히기 때문에 즉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부터 상하이의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메가팩이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잡힐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이 에너지 사업 부분은 2025년 2분기 때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풀로 점프업을 하게 되는 것은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때 전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은 총 120기가와트시의 4분의 1을 기록하는 30기가와트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분기 때 기록적인 거가 9기가와트시였잖아요. 그런데 2025년 3분기에는 약 30기가와트시가 기록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한 30%의 그로스 마진이 발생한다는 것 정말 막대한 현금인 거고요. 이 현금을 다 어디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AI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죠. AI에 투자하는데 테슬라는 부채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고환율 시대에, 고이자율 시대에 빌려서 막대한 돈을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 부분에서 번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여러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던 것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 과정들을 즉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가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를 벌어서 이익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성장 전망률은 이 전환기 과정만 잘 맞추면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전망은 대단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에너지 부분이 이 정도 규모로 간다라면 결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2024년 2분기 정도까지가 했을 때 자동차가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80%였어요. 근데 3분기 때 78%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자동차가 내년 정도는 또 이것이 한 70%대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70%로 바뀌고 에너지 사업부가 한 20%, 서비스 사업부가 10%. 그런데 2026년부터 기대해야 될 것은 서비스 부분이 뭡니까? 아직까지는 FSD가 기타 매출로 있는데 만약에 2026년부터 FSD에 대한 구독자들이 많아진다라면 의미 있는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서비스 부분도 이제 커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신다라면 테슬라가 대단히 큰 세 개의 축, 즉 하나의 축은 카 컴퍼니로서의 매출과 여기서의 그로스 마진이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부분에서의 하나의 축이 거의 완성됐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30%라는 자동차에서도 구경하지 못했던 엄청난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거고 서비스 부분은 여러분 마진율이 더 좋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죠. 하나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오는 전기를 판매해서 오는 비용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는 풀로 팔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또 규제가 있어서 다 모든 주에서 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에서 오는 수익이 있는 거고 물론 기타 등등에서 부품을 팔아서 정비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대단히 작은 역인 거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서비스 부분의 세 번째 축이 될 것은 FSD 전기 구독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 지금은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의미 있는 판매를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테슬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만약에 이것이 중국에서도 허가가 된다면 유럽은 조금 더 늦게 갈 거예요. 유럽은 대단히 이 규제 부분에서는 지금 까다로운 곳이기 때문에 저는 2026년이나 2027년 정도가 유럽이 돼도 결코 늦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아마 2025년에 FSD를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버전 12.5에서 13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가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FSD 구독자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증가할 수 있고 중국에서 증가한다면 서비스 영역에서의 매출도 테슬라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축이 테슬라의 지금 계획대로란다면 외부 요인이 없다라면 이 세 가지 축은 2025년에 하반기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이때부터 저는 테슬라의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힘, 즉 펀더멘탈의 힘과 성장 기대치, 미래 기대치 이 두 가지 힘이 상향으로 완성되는 시기는 2025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